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투자와 고용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어떤 희망을 안고 돌아갔을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한국당 공식 입당으로 한국당 전대 판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 128명과 청와대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도 자켓도 이렇게 벗어 던지고 경내 산책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위기는 화해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뭐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본다면 또 만만치 않는 그런 이야기들 오고 갔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형식과 내용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만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뭐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될 거다. 이것은 너무 좀 우리가 조급한 것 같고요. 그동안에 1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면 2기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한반도 평화가 불안한 가운데 이제 평화스러운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기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됐고, 저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이 너무 평화에만 집중하고 경제에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 그리고 이 응답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만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의 코디네이터였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코디네이터가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교수님.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형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정책 혼선에 대한 부분들을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한 역동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건 두 가지 점입니다. 첫 번째,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지난 하반기부터 경제에 대한 활력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이냐,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였거든요. 그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는 비둘기파와 매파의 대결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 그러니까 기업의 역동성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많이 견지를 했죠. 그러나 그 반대로 김상조 위원장이라든가 김현치 경제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그건 아니다.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좀 조절해야 될 것이지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부의 구성원들 때문에 빚어진 그런 문제를 봐야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군과 늘공의 대결, 뭐 이런 구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와대 정책실 같은 경우에 5명 중에 4명이 시민단체나 교수 출신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경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 이제 관료들은 현실 정치에서, 현실 경제에서 봤을 때 정책적 기조가 이제 달라진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업인들과의 만남, 또 어제 기업인들과의 만남, 이런 걸로 통해서 정책 혼선이 끝났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혁신 성장이 중요한 것인 거니까 앞으로 이기 정책에 있어서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가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죠. 경제 기업의 활력소,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 2.5%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무디스가 전망 가운데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외부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부 요인은 문제가 많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경제 정책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에 대해서 부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내부적 요인을 많이 치중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유의미한 그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에 대한 지표보다도 부채 증가의 지표가 더 커진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혁신 성장과 기업에 대한 길을 살려서 경제적인 역동성을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가장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만나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활력을 준다라고. 정책 혼선 종지부, 그리고 경제
뭐 기업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일단은 정의당 내에서 좀 비판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한진 대림 부영 총수는 갑질과 관련된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참석 대상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된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거기에 이정미 대표가 좀 약자를 더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에 표를 주고 늘 국회 의석수를 일정 부분 국민들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정의당이 그런 목소리를 내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 대표로서 할 일을 하신 건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주는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뺀 것 같은데 그것도 또한 입장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정미 대표가 한진이나 대림 부영의 오너를 왜 안 불렀냐 이런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을 안 불렀다면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우리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삼성이 상속 과정에서 탈법적 행태를 했다는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전체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기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인을 만난다는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을 뺐다면 그 다음 날 아마 조선중앙동아 일면은 삼성 빼고 무슨 경제를 논하냐 이런 식으로 맹공을 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도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 살리기 행보를 하면서 삼성을 제외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총수들 128명 어제 버스를 이용해서 청와대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 모습도 참 처음이었고요. 박용만 상임회장이 직접 사의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자유스럽게 토론을 했고 어제도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난번 그 행사 또 어제 행사를 과연 누가 계획했을까? 제가 누구를 주목하는지 아시죠?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지난 7일 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 행사도 기획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청와대가 이번에 또 만류하고 스테이를 그러니까 잔류를 시킬 것인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좀 아끼는 사람 그리고 좀 이 사람이 사표를 내므로써 파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표에 대한 수리 여부는 좀 시간을 끕니다. 굉장히 끄고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입지,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명예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사표를 냈습니다만 수리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여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사표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참 아깝지만 안 됐다. 라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역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관이 이렇게 언론에 포커스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청와대에서 탁현민 선임 행정관의 사표를 두고 이렇게 고심해 주는 부분들은 정말 첫건은 첫건이구나라는 그런 생각. 보내더라도 아름답게 떠나보내려고 그렇죠.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가장 최고의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라는 그런 여론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새로운 감성이 필요하지 않냐. 나가고 싶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례적이죠. 근데 그렇게 이례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또한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가 이렇게 논란이 된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보낸 내용이 이제 콘텐츠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고갈됐다. 난 좀 충전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저는 내용상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쉴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로 보여서 일 잘하는 사람이 계속 국가에 봉사해주면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른 정무적인 판단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의전과 관련하여 그리고 행사 관련하여 고려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원래 정승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렇죠. 말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토론할 일인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놓아줄 것이다라고 그런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근데 굉장히 좀 하시네요. 고심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한 번은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의 PI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측근이 해야 될 것이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왜냐 그러면 PI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이 되지 않으면 PI가 내용이 안 됩니다.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님 지금 빨간 넥타이를 매십시오. 지금 빨간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측근이 아닌 전문가가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탁기민 행정관이 전문가적인 그 스킬도 있는 반면에 측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용 가치가 더 커졌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번에는 황교안 전 총리 입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 이야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오는 것이 타이밍상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비교가 되는 사람이 유시민 이사장인데요. 이분은 자기 욕심 하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가짜뉴스 등 잘못 알려진 정부의 정책이 요인이다 보고 위기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알릴레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응이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등장한 시점을 보면 그 자유한국당이 어렵게 힘들 때는 안 들어왔다가 지지율이 반등하니까 올라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타이밍인데 결정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뭐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점만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입당하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 출마 관련된 이야기를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오히려 뭐 당원, 국민 뭐 여러 말씀을 듣겠다라고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속내일까요? 명확하게 답을 하기가 참 애매하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입당을 한 상황에서 당권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설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걸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어떤 쪽을 답하더라도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애매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정치 평론가이기 때문에 자칫 어떻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을 폄훼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가능성을 두고 본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의 당권 출마가 기정사실이 될 경우 이거는 상당한 반칙에 해당되는 행위다. 반칙이다. 그런 예. 부분입니다. 반칙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을 저버렸기 때문에 반칙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그런 관념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반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반칙이냐 하면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전직 총리를 하셨고 가장 핵심 브레인에 있었고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이 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그것도 당권에 도전한다. 이거는 조금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아직까지 영의 몸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수면 하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깃발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개파 색깔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도로 친박당이라는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더욱더 짙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반칙적 행위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에 되고 당권이 만약에 확보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민주당과 청와대가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외인 확장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과거에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잘했든 못했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어떤 발자국을 디디는데 상당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제 대통령 탄핵 잘못됐나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해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어요. 애둘러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뭐 자기한테 본인한테 짐이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털어내려고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김무성 의원은 한교안 전 국무총리가 왜 탄핵을 책임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이 비박계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서문답을 하신 거거든요. 통합이다. 그렇게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정치판이라는 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등장 시기가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이 별 의미가 없는 시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는.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집회가 우리나라 정치 사상 최장 집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편에선 이걸 등에 업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를 유보하겠다. 이 태도 통하지 않습니다.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당 내에서 당대표 선거 하게 되면 그 당대표 선거 내부 후보 경선이 더 치열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 대통령이 결국은 그때 경선 때 서로 문제 제기한 걸로 지금 이런 처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못 넘어간다. 그다음에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친박 쪽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를 견제하는 느낌, 그리고 오히려 비박 쪽에서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옹호하는 느낌인데 사실은 친박계의 윤모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박과 친박 일부 윤모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연대로 불러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아무리 황교안 전 총리가 책임 물을 일 아니라고 한다고 책임이 안 물어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말씀을 하실 때 국민들은 이미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계신데 너무 내부 논리에 갇혀서 뻔한 말씀을 하시면 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부끄럽죠. 이 김무성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비박계 측에서 더 지지를 하고 있고 친박계에서 오히려 더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김무성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황교안 전 총리가 특정 계파의 색깔을 짙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파에 대한 얘기보다도 대권 후보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김무성 전 의원의 본인 입장, 정치 입장이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말씀을 더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반기문 파문 이후로 또 다른 이제 한국당이 과도기적 상황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반기문 파문으로 인해서 사실상 보수가 괴멸로 들어서는 어떤 그 초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현실 정치에 들어오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은 이분들을 끌어들인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선택으로 인해서 정권이 좌우되는 부분이고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당의 미래에서는 총선도 있고 대권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인해서 양당 정당 구도하에서 과연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두 분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얘기입니다. 네. 목포에 문화재 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친인척 그리고 측근들 이름으로 9채를 이제 매입을 했다. 그런데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님 저기죠? 저기 문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게 특정 언론, 제가 SBS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게 뭐 투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해당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투기를 하려면 목포에 합니까? 그 목포에 투기를 한다면 그거는 또 저는 하려면 돈 버는 데 하지. 그러니까 목포가 아직은
예, 그런 투기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4배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에 사서 1억 남짓에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배면 3억 6천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과장된 보도인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문화재로 지정되면요. 재산권 행사에 오히려 제약이 더 큰 거 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손혜원 의원은 거기에 이제 그 목포를 살리기 위하여 오랫동안 작업한 내용이 페북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손혜원 의원 페북을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기를 하나? 예, 이런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얘기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페북에.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은 뭐 그 해당 언론사는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일단 몇 가지 사실관계가 틀린 건 빨리 교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어쨌든 나전칠기 박물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문화재에 관심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목포로 옮겨서 좀 목포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뭐 어딘가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뭐 상식선에서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이거는 뭐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본인 명예에 있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시나요? 일단 뭐 목포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구매를 하고 즉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성화된 부분,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는 안 되는 걸 합니다만 주변에 있어서는 그 상권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여기에 투자적 요소도 충분히 가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척들과 지인들을 통해서 9채를 구매했다는 것은 선뜻 사실상 상식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좀 명쾌하게 정치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